자,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잘 쉬고 왔습니까? 저도 좀 쉬었어요. 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런 법인은 단체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은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유형인데 그것은 뭐냐면 단체성의 강약에 따른 구별 기준이에요. 단체성의 강약 기준은 뭐냐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했죠? 단체인데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재산 그리고 또 분리돼서 별개의 인격체로 활동하는 걸 하잖아요. 별개의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법인 실제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핵심은 단체성이 강약인 거예요. 누구랑? 예를 들면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 그 사단법인과의 단체성이 강약인 거죠. 즉 구성원과 완전히 별개해서 전혀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단체성은 있지만 구성원과의 분리가 어려서 같이 가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조합과 사단법인은 모두 단체이지만 그 단체성이 강약, 즉 그 단체와 구성원 간의 구별성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조합은 법인과 같이 복수를 구성을 합니다. 복수의 즉 2인 이상. 그리고 또 재산 같은 것도 내가 상호 출자해서 또 공동사업도 운영하기도 하는 거예요. 조합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인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정의하고서 목적을 하는 단체가 조합이고 그러한 것을 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사단법인과 굉장히 유사해요. 사단법인도 2인 이상이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이 점에서 굉장히 유사해요. 무엇을 조합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사단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구별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 법인으로 보면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지정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합으로 본다면 민법상의 조합, 계약된 조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에 관계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민사소송법에 따라 또 달라져요. 민사소송법에서도 권리 능력 있는 법인은 당사자 능력도 있어요. 즉 민법상의 권리 능력의 개념이 민사소송법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사자 능력이라서 당사자가 될 수도 일반적 자격이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죠.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법인 자체의 이름으로 원고가 되기도 하고 피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권리 능력이 없으면 단체 중에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게 되겠죠?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은 법인 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구성원 전체가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게 돼요. 만약에 10만 명이라고 했으면 5만 명? 10,000명 분명히 다 당사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즉 민법이란 실제법의 영역에서도 달라지고 소송법이라는 절차법의 영역에서도 취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단체를 법인 그 중에서도 사람인 사단법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조합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 단체성이 극히 약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단체성의 강약이 돼서 가장 약한 것은 공동사업의 목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재산만 서로 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야. 그걸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소유 중에서도. 그리고 공동사업의 목적이 있지만 단체가 구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것 그걸 조합이라고 부르고 조합의 재산 소유는 합의로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죠? 공유, 합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 자체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조합으로 볼 것이냐?
보시는데 이것은 이름으로 구별하지, 즉 명칭으로 구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는 명칭 중에서 우리가 뭐 농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산업협동조합 있죠. 이건 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은 완벽한 법인체예요. 그냥 민법상 조합이 아닌 거예요. 그 실제가 구성원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조합원과. 조합에서는 구성원이 조합원이니까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조합 자체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 부담하고 그 조합 자체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 조합 자체 이름으로 당사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조합의 구별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즉 구성원과 단체의 분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가지고 구별한다. 이렇게 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일정한, 아까 이제 법인에는 사람의 모임인 사람 법인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재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 법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같은 것은 다 사단 법인이죠. 그죠?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장학회 같은 게 있잖아요. 장학재단, 장학재단이나 장학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재단법인이죠. 학교도실은 재단법인의 그 산하기관이 되는 거예요. 대학 같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슨 A라는 대학교다. 그 대학교 자체가 법인이 아니고 그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산하에 두고 있는 법인체가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병원도 재단법인이 많죠. 그죠? 큰 병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죠. 근데 영리성과 비영리성이 돼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 거예요. 장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같은 재단법인은 그런 거죠. 당연히 비영리성이겠죠. 그리고 주식회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영리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만 이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법인 제도는 이전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 법이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제도지만 남용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써먹는 거죠. 남용이라 하거든요. 남용하는 거예요. 법인 핵심 뭐랬죠? 구성원과 구별된 단체 자체가 권리를 취득과 의무를 부담한다 했잖아요. 그럼 구성원 개인은 권리를 취득하지도 못하지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그만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식회사 같은 거 만들어 놓고서는 재산을 다 취득을 해요. 그래서 재산은 다 처분해서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와 거래한 채권자, 돈을 빌려줬다든가 물품을 팔았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식회사가 빚을 안 갚으면 그 주식회사 재산을 가지고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재산을 알아보니까 재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빌려주기만 했지, 돈만 대줬지, 물건만 팔았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든가 물품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는 구성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인격이 남용됐다라고 해서 법인격을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인격을 부인되면 어떻게 돼? 법인 자체가 없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법인에서 구성원했던 구성원 실질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돈을 빌린 물건을 산 사람 개인 자연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그러나 이 법인격 부인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법인 제도는 법인은 구성원과 구별된다는 그 기본 원리는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기본 원리가 깨지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이죠. 법인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법인격이 남용되고 형용화돼서 사실상 구성원과 법인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 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법인격을 부인시켜서 구성원 개인에게, 법률에 의한 자인에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인격 부인을 하는 근본 그 근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우리 민법상의 제2조상의 신성실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2조상의 신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법인격을 남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법인 자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양자의 책임, 법인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책임도 인정하고 구성원 개인 책임도 인정해서 양자의 책임이 병존하는 것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병존이라고 쓰는 거예요. 양립한다고 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선다 그런 표현도 쓰지만 병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한 것이 아니거든요. 법인 책임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개인 책임도 인정하는 그래서 권리자를 그 법인과 거래한 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소극적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남용되면 법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럼 법인을 활용 안 하게 되고 법인을 활용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법인 제도를 통한 경제의 발전이라든가 거래의 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장점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단체는 법인과 조합, 그것까지 못 미치는 그냥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유관계 정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법인과 조합을 구별하는 가장 기준은 단체성이 강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단체성이 강약에 있어서는 법인으로 보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민법상의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체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우리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부라든가 이런 주무관체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 돼서 태어나요. 인간은 자연인은 이거 빼먹었다 아까 자연인 시간에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자연인은 살아서 출생만 하는 즉 전부 노출만 되면은 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라든가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태어나기만 하면은 사람이고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추상적 관념적으로는 출생신고에 상관없이 사망신고에 관계없이 사람은 죽으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자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법인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 주주에게 언제 주느냐?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법인 설립이 사람부터 출생이 완료됐을 때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라는 공적 장부에 이런 법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표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등기를 마칠 때 비로소 법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 완료되는 거예요. 자녀는 출생신고 안 마쳐도 출생이 완료되죠. 전부만 노출되면. 그러나 법인은 설립등기를 했을 때 비로소 출생이 완료되는 거예요. 설립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립등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존재하는데 즉 2인 이상의 목적도 있고 대표자 뽑는 방법도 있고 의사결정하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고 그 단체의 어떤 기강을 정하는 그 규칙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사실상 법인하고 똑같아. 그런데 설립등기를 안 했다든가 중고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든가 해서 법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으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능력 없는 재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권리능력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문제 되는 거예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급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법인에서 실체는 있는 거야. 조합으로 취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격은 없지만 법인격이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취급해주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법인 사단과 재단의 법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이 비법인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는 법의 실체가 있음을 이유로 일정한 경우에 법인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여기에도 유추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조항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으로 취급받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히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동창회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인 등이 안 한 동창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또는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분여자회라든가 아파트 분여회라든가 또는 아파트 관리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법인 등기는 안 했지만 법인으로 취급받는 거거든요. 교회가 전형적인 모습이 교회도 물론 설립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교회에도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안가가 어촌계라고 했어요. 어촌 어민들끼리 계를 구성해서 공동 작업도 하고 공동 양식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어촌계도 권리는 없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권리는 없는 사단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에 관계된 규정을 몇 조항에서는 유추 적용받고 소송에서도 권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대표자가 있다면 이것은 명문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51조가 몇 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능력 사단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무슨 교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 분여제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들은 재단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갖춰야 법인의 실체가 있어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 돼서 일정한 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 적용 받게 되느냐, 당사자 능력도 생기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먼저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단체를 대표하는. 그리고 구성원을 종합적 의사결정체인 총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와 총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단체로서의 독자적이 있고 조직을 규율한 아까 말했던 어떤 단체 회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규칙. 대표자를 뽑는 방법, 의사결정하는 다수결의 방법, 재산의 구성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면은 그때는 조합을 뛰어넘어서 단체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권리는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재산의 모임일 때는 권리는 없는 재단으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에 있어서 인간, 사람인자 쓰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강의 좀 정리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에는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저 같은 자연인이 피를 갖고 태어난 그죠? 자연인도 있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이 있다. 근데 하나 이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로봇과 더 발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로봇에 대해서도 인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법인격을. 로봇도 재산 취득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면 로봇하고 사람하고 계약을 막 맺는 거야. 이거 청소해주면 뭐 1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나를 뭐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은 뭐 10,000원 주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봇에 만약에 법인 인격을 준다면 권리 능력을 부여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하튼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언제까지 권리 능력을 보유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와 사람의 종기의 문제다. 사람의 시기는 학설이 가린다. 율법은 정부 독촉이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다? 태하다.
태아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개별주로 상속을 받을 권리라든가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권리라든가 유증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또는 인지의 청구의 상대방으로서는 무엇이다?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의미는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 이렇게 문제되죠.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원칙적으로 대등주의지만 상호주의가 가미되고 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 배웠죠. 단체성에 따라서 구성과 구별된 별개의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는 재단과 사단이 있다.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 능력 사단 재단 배웠고 법인격 부인까지 배웠고 법인은 실제하는 것인지 의제된 것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부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배웠죠. 많은 것을 배웠네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강의가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떠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3시간 분량 강의에 진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강의하러 올렸으니까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평가 잘 받고 성적 잘 받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들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교양민법이잖아요.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양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양인 되고 싶잖아요. 야만인 되면 안 되잖아요. 비문명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양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 법적 지식의 핵심은 민법인 거예요. 누가 말해도 가장 많이 접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적에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난 법을 좀 관심 있어 법학을 전공해보고 싶고 내가 나중에 노숙 한번 가서 법률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더하죠. 더 필요하죠. 그죠? 그것 따라서 난 진짜 재미로 민법 보니까 재미있다. 법 재밌다. 재밌어. 흥미를 한번 배워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든 간에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 동영상 강의 만들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별도로 수고해가면서까지도 강의를 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꼭 강의안과 같이 들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강의안 보면서 프린트아웃 해서 강의안 보면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학습 효과가. 그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법좀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법좀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꼭 갖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